네,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 수업은 24학년도 고1 9월 33번에서 37번에서 출제되었던 형법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최신 기출이기 때문에 문제까진 보지 않고 내용 분석과 이해 중심으로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문단 번호부터 한번 매겨보시면 총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중지문 정도로 볼 수 있겠네. 한번 봅시다. 간단히.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그래서 형법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네.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이 되려면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뭐야?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구성 요건의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책임이라는 세 조건을, 여기서가 조금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 조심해야 되는 게 순차적이야. 그러면 이 세 개를 그냥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를 갖추고 그 다음에 2번을 갖추고 그 다음에 3번의 순서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너네가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면 이런 것들을 조금 독서 내신은 특히 조심해야 돼. 순차적으로 이런 말들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충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2번, 1번, 3번, 3번, 2번, 1번, 3번, 1번, 2번 이런 것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지를 만들 때도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때 위법성, 책임,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 더 적절한 게 국어시험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답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충족했다가 뭐 순차적을 뺐을 뿐인 거지. 근데 더 좋은 답이 있다면 그게 답이라고 하셔야지. 왜? 순차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구조 표지어들이 보이죠? 첫 번째 성립 요건, 두 번째 성립 요건, 세 번째 성립 요건. 그래서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래서 이 문단은 1문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은 이라고 시작했죠. 개념정의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념 설정을 했으니까 내용을 봐야죠.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벌써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포인트가 시험에 나온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위법성이라는 건 이것도 개념 설정을 하고 시작하네.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가 위법성이야. 하지만 항상 요런 것들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지금 이때라는 말이 있었잖아. 이때라고 하면서 뭔가 세분화해서 뭔가 조건을 준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위법성이 추정된다라고 했지만 하지만이라고 나오면 이 뒤에가 시험에서 장난질 치기가 좋은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조심을 해야 돼.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봐봐. 얘 지금 1번이 해당했어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이 적용이 돼도 위법성 얘가 안 되면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순차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순차적으로 충족시켜야 된다 했으니까 얘가 안 되면 당연히 뒤는 필요가 없는 거야. 2번, 3번 조건은. 근데 1번이 되더라도 2번이 적용이 되면 그대로 3번을 보는 거지만 1번이 적용됐더라도 2번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면 당연히 뭐야?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번 조건부터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이라는 게 또다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 독서에서는 항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어떤 조건이 나오고 이때 그 뭔가 제한을 거는 거고,
하지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 요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중요한 건 뒤에 나온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드네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방당이,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해당이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위법성에 그러니까 구성 요건 해당성은 충족을 했어. 범죄야. 근데 그게 위법성, 법에서 위배되는 걸 조각,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해버리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에 해당하더라도 얘는 두 번째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세 번째 책임, 행위자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개념 설정했잖아. 근데 또 이때가 나오지. 보여? 이때, 하지만 이때. 그럼 뭔가 중요한 것도 뒤에 나온다는 거지.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이 되려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충족하고 나서 위법성을 충족하고 나서 책임을 충족했을 때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충족해야지만 요건이 성립이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은 이래.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조건은 이래. 하지만 아닌 게 있어. 세 번째 조건은 이거야. 이때 안 되는 게 있어. 라는 식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1번 조건이 해당해도 예외도 있고 2번 조건이 해당해도 예외 조각 사유가 있고 3번이 적용이 돼도 조각 사유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네가 이런 것들은 뭐 내신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문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보기 수능에서는 이런 보기에 적용 문제, 그래서 사례가 나왔는데 그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위법 사유는 아닌지 적용하는 문제로는 좋지만 내신에서는 그냥 선지로 말장난칠 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 순차적 적용이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 이 문단 전체가 각각 세 조건과 조각 사유 이런 것들로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문단 가시면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놓고 또 나오죠? 고의범은 뭔지, 그 다음에 과실범은 뭔지. 그래서 고의범이라는 건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이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이런 건 역시 고의범에 왜? 그러니까 고의야. 미필일 뿐이야. 고의인데 미필인 거고 고의인데 확정인 것 뿐이야. 그래서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의범과 과실범을 나눌 수 있고 고의범에서도 미필적 고의냐 확정적 고의냐, 과실범도 밑에 보시면 인식 없는 과실이냐 인식 있는 과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래서 4문단도 요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어렵게 내면 예를 주고 이게 미필적 고의냐 확정적 고의냐, 과실도 인식 없는 과실이냐 인식 있는 과실이냐, 요걸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눈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형 분류를 하네요.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그러니까 인식을 했냐 못했냐. 과실은 확실한데, 과실은 위에서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었잖아. 고의로 이루어진 거냐, 고의가 아니냐. 근데 고의가 아닌 것도 인식 없이 고의가 아니었냐, 인식을 하고 고의가 아니었냐 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더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쉬워지긴 할 텐데, 포인트는 알아두셔야 돼.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러면 어쨌든 고의잖아. 근데 확정이냐 미필이냐 차이가 있는 거고, 과실범에 있어서도 인식을 하고 과실을 저질렀냐, 인식이 없이 과실을 저질렀냐, 말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우리가 기준만 좀 명확히 배우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네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 행동이라고 인식을 못했어. 그러면 인식 없는 거야. 보이죠? 그래서 인식 없는 과실이야. 왜냐면 통화를 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잖아. 그럼 과실은 분명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인식을 하고 과실을 했으면 인식 있는 과실, 인식하지 못했다면 인식 없는 과실로 되는 거라고. 근데 이 과실은 행위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 근데 행위 의사가 있었으면 고의가 되는 거겠지. 근데 그걸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했으면 확정적 고의, 인식하지 못했으면 미필적 고의,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나 운전 중에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은 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또 뭐야? 얘도 과실이야. 근데 뭐 있어? 인식을 했으면서 과실을 일으켰잖아. 그럼 뭐라고 한다?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근데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시험 내기 괜찮죠?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차이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개념만 잘 보시고 우리가 개념 설정에 따라서 기준만 잘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한번 써놓고 틀은 잡아놓고 접근을 해봅시다. 개념 설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실인식과 행위의사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고의와 과실을 조금 보면 그거에 따라서 있고 없고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 그럼 보시면 이 사실인식이라는 것부터 보면, 사실인식은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이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사실인식이 된 거야. 그리고 어떤 행위로 결과가 발생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형법상으로 봤을 때도 범죄야 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걸 우리가 사실인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를 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거고 그거는 범죄야 라고 인식을 했다는 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벌써 사실인식을 한 거야. 근데 행위의사는 뭐냐? 행위의사는 행위자가, 행동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진짜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러려고 했어? 를 따지는 거야. 그럼 보세요. 고의라는 게 우선 되려면 이게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그게 범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의도해서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둘 다 갖춰야지만 고의인 거야, 우선.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의 미묘한 차이는 확정과 미필이야. 얘는 범죄가 될 걸 인식했어. 그리고 내가 그러려고 했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명 안 좋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야. 근데 얘는 그런 만약에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게 발생이 되면 범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사를 가지고 했어. 근데 얘는 왜 미필이냐? 어쩌면 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총을 쐈어. 근데 이거 총 잘못 쏘면 어떻게 돼? 누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그거 살인죄가 될 수 있어. 아니 나 그런 데서 쏠래. 근데 진짜 맞을 줄 몰랐어. 미필적 고의야.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가 이해가 되셔야 돼.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큰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왜 구분이 안 되겠어? 내용이 크게 차이가 미묘한 의미 차이기 때문에 저게 크게 와닿거나 이게 확 와닿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걸 구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게 또는 막 힘들게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에서 좋은 건 이 둘이야, 이 둘. 아까 우리 지문에서도 있었잖아. 이 둘이 좋은 거야. 선생님들도 이 둘을 구분할 때는 막 진짜 고의고 행위의사가 있고 사실 인식을 했지만 확신적으로 했냐 어쩌면 하느냐 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 둘은 구분이 편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미필적이냐 확정적이냐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결과에 반응이 행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둘 다 이게 잘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 안 좋은 결과는 형법상 범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래. 확신을 갖고 했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져도 얘는 확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고 그럼 이 둘의 지금 태도가 차이가 있잖아. 그럼 얘 생각해봐. 이거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확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행위를 했어. 그럼 얘는 만족하는 거야.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 그러면 실제로 벌어지면 에이 역시 그랬네. 정조로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자의 태도나 이런 작은 차이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구분이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서는 저걸 만약에 선생이 낸다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고 요런 결과 시의 반응이나 요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다? 그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더 좋은 거야. 그럼 보시면 얘네들은 둘 다 뭐야? 과실이야. 과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과실입니다. 과실이라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행위 의사는 없어야 돼요.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일부러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과실인 거야. 근데 뭐는 있어? 인식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인식은 한 거고 인식이 없는 거니까 사실 인식조차 못하고 그러려는 행위도 하지 않았고 근데 얘는 그런 인식은 했지만 행위는 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어쨌든 둘 다 뭐야? 행위를 안 했잖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행동의 결과가 둘 다 당황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접근법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먼저야. 고의는 무조건 사실인식과 행위의사가 둘 다 있어야 되고 과실이라는 건 행위의사는 무조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인식이 있으면 인식 있는 과실, 사실인식이 없으면 인식 없는 과실이야. 그래서 이 세 개는 구분이 좀 편한데 얘는 구분이 미필적 고의랑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도 요거는 어떻게 돼버린 거야?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도 이게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렵게 내거나 조금 말장난을 치거나 보기의 예문을 바꾸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예문들에서 어떤 예가 나왔을 때 그 예를 이런 조건들이나 미묘한 의미 차이나 결과의 상행위자의 반응을 보고 접근하는 법을 깨달으시면 훨씬 접근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문은 굉장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얘까지 포함하시면 Q4번 시험 낼 거리가 벌써 4가지나 나온 거지. 그 다음 이어서 갑시다. 마지막이죠. 뭐 마지막은 뭐 읽을 것도 없어요. 보시면 벌써 끝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둘 다 인식은 있어. 근데 행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인 거고 행위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랑 인식 있는 과실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행위의사가 있냐 없냐. 행위사가 이씨 인식하고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덤덤한 거고 행위사가 없이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하는 행위자의 태도 차이가 보일 것이다. 접근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실은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과실, 그 다음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개념 정도 보시면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외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무겁게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구모 내용 충분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이런 주제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분의 기준을 공부해 놓는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